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하 35도의 몽골 한파 속에서 시내버스의 절반이 삐하며 멈춰선 거죠.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덜덜 떠니 아이들은 등굣길 버스 안에서 얼음 조각처럼 꼼짝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청장 다불가가는 여전히 이렇게 툴툴댔죠. 한국 버스라니 그거 중국 기술 모방품 아니었나? 그랬던 그가 서울공항에 발을 디딘 지 겨우 10분 만에 얼굴이 하얘지더니 순식간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과연 한국의 끝판왕 겨울대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연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탐 켄토라고 해요. 올해 60살이에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 큰 사무용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4층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면 버스들이 눈 위를 기어가는 느린 색색의 딱정벌레처럼 거리를 지나다니는 게 보여요. 저는 15년 동안 교통과 부과장으로 일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서 어떤 버스를 살지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버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었죠. 제 인생을 바꾼 그 아침은 라디오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됐어요. 일기예보에서 2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건 냉동고 안보다도 더 추운 거예요. 걱정했어야 했는데 대신 저는 책상 위에 있는 한국 버스에 관한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희 도시에 한국 버스를 사자고 제안한 거였죠. 저는 그 서류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밀어버렸어요. 제 보조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한테 말할 때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과장님, 한국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중국 버스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버스는 그냥 중국 버스 짝퉁이야. 짝퉁에 왜 2배나 비싼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믿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었죠. 한국 자동차나 버스는 그냥 다른 나라의 좋은 기계들을 싸게 베낀 것일 뿐이라고요. 원본이 있는데 왜 굳이 짝퉁을 사겠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정말 크게 틀렸었죠. 저희 도시의 중국 버스들이 고장나기 시작했거든요. 추운 몽골의 겨울에 절반이나 되는 버스들이 시동도 안 걸렸어요. 히터도 작동하지 않았고요. 히터가 고장나니까 버스 안에 사람들이 너무 추워했어요. 추위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생겼고요. 매주 더 많은 버스들이 멈춰섰어요. 중국에서 수리 부품이 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때로는 2달씩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저희 도시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방법이 없었어요. 시장님과 다른 중요한 분들과 회의가 있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큰 테이블 주변에 앉았죠. 공기가 무겁고 심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보고서를 읽었어요. 24대 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18대는 시동 걸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에요. 시장님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항상 하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중국 회사에 정비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적절한 부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비사들이 저희 버스들을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은 버스들이 고장난다면요? 겨울이 더 심해졌을 때 저희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님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켄토 과장님, 사람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어요. 그 말씀이 차가운 바람처럼 저를 때렸어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확신했었어요. 제 지식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었죠. 하지만 그때 끔찍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날 밤 무겁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아직은 몰랐지만 제 진짜 여행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곧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20년 만에 최악의 추위로 시험받게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배우게 될 거였어요. 때로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요. 이장 부름의 거부와 문턱 넘기자기 약이 쓸 때. 시장님과 만난 지 3일 후 아주 이른 아침에 전화가 울렸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죠. 시계는 6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침대에서 두꺼운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려고 했었어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제 아내 수나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목소리가 약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겨우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알탐. 도와줘. 버스가 고장났어. 너무 추워.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빠르게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어요. 옷을 급하게 입고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뛰어나갔죠. 제 차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앞 유리를 긁어내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죠. 병원에서 저는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내가 고장난 버스 안에 1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고 하셨어요. 히터가 작동을 멈췄고 밖 기온은 영하 30도였다고 했어요. 제 아내가 고장난 버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우리 도시의 잘못된 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저는 병원 복도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속이 메스꺼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요. 곧 신문 기자들이 병원에 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와서는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왜 버스들이 고장나는 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하려고 했지만 제 말은 공허하고 약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신문들은 제 아내의 사고에 대한 큰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교통 담당자의 아내가 고장난 버스 때문에 다쳤다는 기사를 읽을 수 있었죠. 시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기분이 좋지 않으셨죠? 목소리가 크고 화가 나 있었어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일주일 안에 진짜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못하시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겠어요. 저는 여전히 변화에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어려워요. 자존심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죠. 중국 정비사들을 기다려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말하면서도 제 말이 바보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피곤했어요. 제 아들 백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25살이고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똑똑하고 정직해요. 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에는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아빠, 저희 회사에 쓸 수 있는 한국 버스들이 있어요. 시베리아 같은 아주 추운 곳에서
테스트를 받았대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때요? 즉시 화가 났어요. 한국 버스는 그냥 중국 기술을 베낀 거야. 왜 복사품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냐? 하지만 백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참을성 있게 있었죠. 아빠, 기술은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저를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였을 수도 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침내 제 아들에게서 나온 지혜로운 말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저는 백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한국 버스 몇 대 시도해 볼 수 있어. 테스트용으로만. 백이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본 첫 번째 미소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제 오래되고 고집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줄 여정을 시작했던 거죠. 때로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틀리는 것이 옳아지는 시작이기도 하죠. 제3장 시험, 동맹자 그리고 적들. 제 무지를 통해 몰래 여행하기.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큰 공항에 서 있었어요. 머리 위 표지판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춤추는 모양 같은 한글로 적혀 있었죠. 몽골에 비해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추위로 코가 아프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버스 정비사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곧 한국 버스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몰래 들어가는 아이처럼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송도 물류센터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렸어요. 창문 너머로 높은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세심해 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물류센터에서 김민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버스 보관소 관리자였죠. 파란 유니폼을 입고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악수할 때 미소를 지었지만 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류센터는 정말 거대했어요. 버스들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 같았죠. 중고 버스들이 줄줄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서 있었어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요. 낡아 보이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된 경험 많은 군인들 같다고 할까요? 미니 씨가 저를 첫 번째 버스로 데려갔어요. 옆면에 긁힌 자국이 있는 흰색으로 칠해진 버스였어요. 하지만 그 긁힌 자국들이 약해 보이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며 많은 겨울을 견뎌낸 것처럼 보이게 했죠. 미니 씨가 작은 태블릿 컴퓨터를 건네주며 버스 옆면의 검은 사각형 패턴을 가리켰어요. 이 코드를 태블릿으로 스캔해 보세요. 태블릿을 검은 사각형에 갖다 댔더니 갑자기 화면이 버스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찼어요. 히터를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부품은 언제 교체했는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볼 수 있었어요. 버스의 일기를 읽는 것 같았죠. 이 버스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8년 동안 운행했어요. 미니 씨가 설명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에 있는데 겨울이 몽골보다도 더 추운 곳이에요.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버스 문을 열고 저희가 안으로 올라갔어요. 좌석들이 편안해 보였어요. 창문은 두껍고 추위를 막기 위해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었죠.
미니 씨가 히터 조절 장치를 보여줬어요. 히터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서로 다른 난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둘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말이에요. 저희는 단순히 버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을 만들어요. 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믿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저는 버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버스는 그냥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기계였거든요. 하지만 미니 씨는 더 큰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희는 6대의 버스를 더 봤어요. 각각 똑같이 세심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모두 매우 추운 곳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승객들이 추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백업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모은 모든 서류와 사진들을 펼쳐놓았죠. 모든 정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버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주 잘못 말이에요. 이것들은 중국 버스의 값싼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추운 날씨를 이해하고 승객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기계였죠. 한국인들은 추운 지역용 버스를 만들어 온 지 오래되었어요. 제가 배운 적 없는 겨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특별한 테스트 시설에 갔어요. 밖이 따뜻해도 안에서는 겨울만큼 춥게 만들 수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10년 된 한국 버스를 영하 25도에서 테스트하는 걸 봤어요. 버스가 즉시 시동되었어요. 1분 안에 모든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힘찼어요. 이 오래된 버스가 가짜 겨울에서 저희 새 중국 버스들이 진짜 겨울에서 작동하는 것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저를 막고 있던 무언가가 말이에요. 제 자존심이 부서지면서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문 밖 구름들을 바라봤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전문가가 된다는 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였어요. 설령 그 새로운 것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우주가 당신의 확신을 꽁꽁 얼려버릴 때,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몽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온 도시는 악몽 속에 얼어붙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버스에 대해 배우고 있는 동안 20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이 울란바토르를 강타했었어요.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죠. 북극보다도 더 추웠어요. 추위가 너무 혹독해서 저희 아파트 건물들도 난방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중국제 버스 22대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차고지의 거대한 금속 조각상처럼 꽁꽁 얼어붙어 서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정비사들도 수리를 포기해버렸죠. 하지만 가장 나쁜 소식은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학교 가는 길에 고장이 났던 거예요. 초등학생 25명이 추운 버스 안에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히터가 작동을 멈췄고 엔진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아이들 5명이 너무 추워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저는 신문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눈빛이 무서워 보였어요. 몇몇 아이들은 울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은 제 손자와 같은 나이였어요. 학교 가는 길에 저희 도시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저희가 아이들을 실망시켰어요. 시장님이 즉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중요한 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예산 담당 국장님이 계산기와 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큰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요. 기획 담당 국장님은 규칙과 규정들로 가득한 폴더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분들이 화가 나고 걱정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예산 담당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한국 버스는 중국 버스보다 2배나 비싸요. 저희에게는 비싼 버스를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기획 담당 국장님은 정치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중국 버스 구매를 중단하면 중국 정부가 저희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우려를 들었어요. 이분들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계속 추위에 떨며 무서워하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떨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 버스가 저희 최악의 겨울보다도 더 추운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 중국 버스가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쉽게 시동이 걸리는 것을 지켜봤죠. 선택은 한국 버스와 중국 버스 사이의 선택이 아니에요. 작동하는 버스와 저희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버스 사이의 선택이에요.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왔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즉시 비상용으로 한국 버스 10대를 주문할 것을 제안해요. 이번 겨울에 테스트해보고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산 담당 국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비용이 너무 높아요. 기획 담당 국장님이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외교적 위험이 너무 커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 경력상 처음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추위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장에 갈 수 없을 때 드는 비용은 얼마죠? 신문에서 저희 실패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시장님은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이셨지만 제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침내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의 안전이 예산 우려보다 앞서야 해요. 시민들의 안전이 외교적 우려보다 앞서야 하죠. 테스트용으로 한국 버스를 주문하세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가장 큰 시험은 추운 날씨나 고장난 버스나 심지어 화난 신문들도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시험은 제 자존심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을 배우는 거였어요. 60년 동안 저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옳은 것에 더 신경을 썼었어요. 사람들의 안전보다 제 평판에 더 신경을 썼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버스에 대해 틀렸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진짜 실패였어요. 그날 밤 혹독한 추위를 뚫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쓸모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경력상 처음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위해 싸웠던 거예요. 오장 돌아가는 길과 영약을 가지고 돌아오기. 겨울이 적이 아닌 스승이 되었을 때. 2주 후에 저는 저희 시내버스 차고지에 서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트럭 한 대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등에 한국버스 10대를 싣고 있었죠. 트럭 뒤로는 한국 정비사 2명이 탄 작은 밴이 따라왔어요. 제 아들 백이 저 옆에 서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생일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비사들이 밴에서 내려서 저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죠. 표정은 진지하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정비사 중 한 명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마 50세 정도 되어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젊었는데 백과 비슷한 나이였죠. 이분들이 몽골에 와서 저희를 도와주려고 자원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게 단순히 버스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한국 버스의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열쇠에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만약 이 버스들이 중국 버스들보다 나을 게 없다면요? 열쇠를 돌렸어요. 엔진이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소리와 함께 즉시 시동이 걸렸어요. 저희 중국 버스들처럼 힘들어하거나 기침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게 즐거운 것처럼 들렸어요. 30초 안에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웠어요. 백이 제 옆자리에 올라탔어요. 얼굴이 흥분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빠, 이거 정말 대단해요. 히터가 완벽하게 작동하는데 밖은 영하 32도예요. 첫날 테스트에서 저희 무전기에는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운전사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버스들은 쉽게 시동이 걸렸어요. 히터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끔찍한 추위에서도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승객들로부터 왔어요. 정식 운행 첫날에 사람들이 교통사무소에 의견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아니었어요. 칭찬이었어요. 버스가 너무 따뜻해서 두꺼운 코트를 벗어야 했어요. 운전사가 엔진 시동을 걸려고 10번씩 시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춥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저희는 답을 얻었어요. 95%의 승객들이 한국 버스에 만족했어요. 기계적 고장 제로. 추위에 떠는 승객 제로. 고장난 버스에 갇힌 아이들 제로. 한국 정비사들은 저희 몽골 정비사들과 매일 함께 일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 추운 날씨에서 버스를 계속 운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저희 정비사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시장님이 한국 버스들을 직접 보러 저희 차고지에 오셨어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시내 여러 곳에서 테스트해 보셨어요. 돌아오셨을 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고 계셨어요. 한국 버스 30대를 즉시 추가 주문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버스 주문은 모두 취소합니다. 저에 대해 화난 기사를 썼던 신문들이 이제는 다른 기사를 썼어요. 한국 버스들을 겨울의 영웅들이라고, 저희 교통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불렀어요. 겨울 내내 처음으로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승객들을 인터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화는 병원에서 왔어요. 제 아내 순아가 집에 올 준비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건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 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저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차고지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저희 시내버스의 70%가 한국 버스였어요. 옛날 중국 버스들은 구석에 서서 눈에 덮인 채 고철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 백이 모든 한국 버스들의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들고 저에게 왔어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버스들은 계속 운행했어요. 아빠, 기분이 어떠세요?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기분 말이에요. 저는 크게 웃었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드디어 현명해진 기분이에요. 진짜 변화는 저희 교통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확실히 개선되었지만요. 진짜 변화는 제 안에 있었어요. 지혜라는 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지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특히 그 새로운 것들이 내 옛날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때 말이에요.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오면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요. 다른 나라의 해결책들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때도 무시하는 대신 조사해봐요. 뭔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이 들 때는 그 춥고 무서워했던 아이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제가 가져온 교훈은 한국 버스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겸손에 관한 거였어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무지는 전문 지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지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하고 안전한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들이 저희 얼어붙은 거리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가장 추운 겨울은 저희 기계들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떠돌려요. 변화하고 배우고 자존심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려는 저희 의지를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에서 드디어 저는 합격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